안녕하십니까. 전한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50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교재 50번을 보세요. 자,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시험 방법은 시료를 적당한 방법으로 해시켜 중성 원자가 전기화하여 생긴 갈로의 원자가 이원자 전기층을 투과하는 특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현상을 이해하여 니온과의 개개의 특유 파장에 대한 흑광도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기저 상태인지 들뜬 상태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타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을 하는데, 위쪽을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해요. 들뜬 상태를 다른 말로 여기 상태라고 하거든요. 자, 아래쪽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저 상태라고 해요. 자, 기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들뜬 상태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기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로에 들어가는 것을 찾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 상태나 기저 상태, 여기 상태와 들뜬 상태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정의 자체를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바닥 상태가 들어가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광전 측광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바닥과 여기 상태를 구별하는 게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드뮴 측정 원리,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입니다. 갈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가드뮴 이온을 갈로가 존재하는 알칼리성에서 DT존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가드뮴 착염을 사해마탄소로 추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해마탄소가 뭐가 되느냐면 추출 용매가 되는 거죠. 추출한 가드뮴 착염을 타타르산 용액으로 역추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타타르산 용액이 역추출 용매가 됩니다. 다시 수산화나트륨과 갈로, 그럼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DT존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자, 발색되는 색깔은 적색입니다. 적색의 가드뮴 착염을 사해마탄소로 추출하고, 그러니까 추출 용매가 사해마탄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흑광도 530나노미터 부근에서 흑광도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은 갈로에서 시아나칼륨만 묻게 되는데, 수산화나트륨과 시아나칼륨을 같이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시아나칼륨이 되니까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드뮴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암기사항에서 지금 보시면 DT존과 1차 반응에서는 시아나칼륨이 존재하는 알칼리성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출 용매는 사해마탄소, 역추출 용매는 타타르산 용액, 그리고 DT존과 2차 반응에서는 수산화나트륨과 시아나칼륨을 주입한 후에 적색의 발색이 되고 530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측정하면 되죠. 그래서 팁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시료를 20도씨에서 5일간 저장해서 두었을 때 시료 중에 호기성 미생물의 정식과 호흡작용에 의해서 소비되는 용존 산소량부터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생물의 정식과 호흡작용에 의해서 소비되는 용존 산소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산성 또는 알칼리성 시료의 pH 조절 시료에 첨가하는 산 또는 알칼리의 양이 시료량에 얼마를 넘기지 않아야 되죠? 1.0%가 아니고 얼마예요? 0.5%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시료는 시험하기 전에 바로 온도를 20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정도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잔류염소를 함유한 시료는 Na2SO3, 아황산 나트륨을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따라서 잔류염소는 아황산 나트륨을 이용해서 미리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 따라서 틀리게 설명된 것은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53번에 보면 시아나물을 함유하는 폐수의 보존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외웠느냐 하면
자, 폐인사 PCU 염5구에서 12시에 만나요. 이렇게. 이게 예외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먼저 폐라는 것은 뭐예요? 페놀. 인산을 넣어서 pH 4로 조절하죠. 자, 그리고 PCB, 유기인은 염산을 넣어서 pH를 5에서 9로 조절해요. 자, 그리고 시아는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서 pH 12로 조절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폐인사 PCU 염5구에서 12시에 만나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안이 나왔으니까 자, 만나요. 수산화나트륨 NaOH가 나와야 돼. NaOH. 그리고 pH가 숫자니까 12야. 그러면 바로 정답은 나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암기법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자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나타낼 수 있죠. 자, 팁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볼게요. 물배록을 이용한 급성독성 시험법에서 적용하는 용의의 치사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간루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치사하고 유형제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나 초가 전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경과를 해주느냐 하면 무조건 시간이 나오면 24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으로 살짝 두드려주고 몇 초를 기다리느냐 하면 15초를 기다리죠. 자, 그래서 움직임이 명백하게 없는 상태는 치사, 움직임이 없는 상태는 유형제로 판단하죠. 그래서 시간은 24시간, 초는 15초. 따라서 나번이 정답. 팁에서도 있는 것처럼 치사와 유형저해에서 시간을 나타냈을 때는 24시간이 기준이죠. 초를 나타냈을 때는 15초가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명백하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는 치사, 움직임이 없는 상태는 유형제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의 DO를 측정법으로 측정한 결과 0.02mol Na2SO2O3의 소비량이 4.1ml였고 측정병의 용량이 304ml, 금수량은 100ml, 측정병에 강한 시행량은 4ml였을 때 DO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0.02mol Na2SO2O3가 TO 황산나트륨입니다. TO 황산나트륨의 역가는 1.0을 기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용존 산소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A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적정에 소비된 양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4.1ml죠. 자, 그리고 F라는 것은 역가입니다. 1.00. 그리고 V1이라는 것은 채취병의 사이즈 304ml. V2는 우리가 사용한 금수량입니다. 100ml. 자, 그리고 R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측정병에 강한 시행량, 그래서 4ml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8.31 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DO 농도를 계산을 하는 것은 BOD 농도도 실제로 측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DO와 BOD의 차이점은 뭐냐면 DO는 시료를 한 개를 측정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 BOD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측정한 거 한 개, 5일 동안 배양한 후에 한 개, 두 개를 이용해서 BOD 농도를 계산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분석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정확히 취한다고 되어 있어요. 취한다는 것은 뭐를 취하는 거죠? 액체를 취하는 거죠. 액체는 뭘로 취하죠? 부피 피펫. 그리고 냄새가 없다라고 기재한 것은 냄새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것을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온수라는 것은 60에서 70도씨. 그리고 감압 또는 진공이라고 하면 15mm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H2O가 아니고 뭐예요? HG가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 특히 감압 또는 진공은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7번 농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억 분율을 표시했을 때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또는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나번 1000분율을 표시할 때는 그램 퍼 리터, 그램 퍼 킬로그램의 기호를 쓴다. 답은 용액의 농도를 퍼센트로만 표시할 때 V 퍼 V 퍼센트와 W 퍼 W 퍼센트를 나타낸다. 라반이 용액 100g 중에 성분 용량 밀리리터를 표시했을 때 V 퍼 W 퍼센트를 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용액의 농도를 퍼센트로만 표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죠? W 퍼 V 퍼센트로 표기하죠. 왜 그러냐면 100ml 중에 성분 질량 g으로 우리가 녹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용액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100g 중에 용량 밀리리터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 부피가 V고 g이 W니까 V per W로 표기하는 게 맞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이 되나요?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중금속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기 중에서 중금속이 아닌 물질은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중금속이 아닌 걸 찾는 거죠. 따라서 불소는 중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그리고 59번 DT존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만으로 구성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라고 하는데 개정이 되기 전에는 DT존법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DT존이라는 시약을 사용하는 물질을 찾는 거죠. 따라서 DT존을 사용하는 시약은 가드뮴이 있습니다. 납이 있고 수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DT존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면 노말핵산 추출 물질을 측정했을 때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죠? 메틸오렌지. 그래서 메틸오렌지가 황색이, 적색이 될 때까지 1+1 염산을 측정을 해줘요. 그러면 황색이 적색이 되면 우리가 pH가 4 이하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따라서 메틸오렌지니까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 설명은 위에 있습니다. 자,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특정 수질 유해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암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가번의 시한화합물, 나번의 구리 및 거화합물, 다번의 불소화합물, 나번의 유기인 화합물. 자, 여기서 61번에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아닌 것은 불소화합물은 아닙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중에서 총인의 배출오염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1지역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총인 같은 경우에서는 1, 2, 3, 4지역에서 기준치가 다 달라요. 그죠? 자, 그러면 총인에서 1지역은 0.2, 2지역은 0.3, 3지역은 0.5, 4지역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1지역을 기준하라고 그랬으니까 0.2mg/L 이하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TOC는 1, 2지역이 같고 3, 4지역이 다르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TOC와 총인의 1, 2, 3, 4지역에서의 농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시험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63번에 보시면 낚시 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이나 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낚시 제한구역 안에서 낚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자, 두 가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그리고 제한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두 가지인데, 금지구역이라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한구역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죠.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낚시 제한구역 안에서 우리가 위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낚시 금지구역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화학적 처리시설인 것은,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우리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게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배우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외워야지. 그죠? 그럼 뭐를 외울 것이냐? 세 개 중에서 그 양이 가장 많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리적 처리시설. 그래서 일단 물리적 처리시설을 빼요. 그러면 화학적 처리시설과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암기를 해요. 그럼 없는 게 뭐예요? 물리적 처리시설이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가번에 혼합시설이라는 것은 물리적 처리시설, 그리고 폭기시설은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응집시설은 물리적 처리시설, 그리고 살균시설이라는 것은 화학적 처리시설이에요. 따라서 화학적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살균시설.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게 되면 문제를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절대로 그대로 출제 안 되죠. 계속 보기가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서 꼭 비교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만큼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비점 오염원의 저감시설 중에서 침투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갈로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침투시설 하청 토양의 침투율은 시간당 기억에 의하며 동결로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또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갈로이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13mm 이상, 그리고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1.2m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입니다. 자, 몇 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10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 그리고 대권역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은 각각 몇 년마다 수립을 하죠? 10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죠. 자,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은 유역환경청장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발전소의 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조업 정지 명령을 받을 경우에 주민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서 조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얼마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조업 정지 처분 명령을 받으면 조업 정지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는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은 뭐냐면 매출액에 얼마를 곱하죠?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해요. 100분의 5를 곱한 범위 이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합니다. 답번이 정답.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수질오염 경보의 종류별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중에서 상수원 구간에서 조리 경보의 단계가 조리 대발생 경보인 경우에 취수장, 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취수장이나 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이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죠. 그리고 수면 관리자. 그래서 각 단계마다 취수장, 정수장과 수면 관리자의 조치사항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취수장이나 정수장 관리자는 정수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정수나 정수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왜?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 가번은 조류 정식 이하,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가번에 취수구에 대한 조류 차단막 설치, 그리고 정수 처리 강화, 그리고 정수 독소 분석 실시. 따라서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수면 관리자가 해야 되는 조치사항이 됩니다. 반면에 카번과 타번과 라번은 취수장이나 정수장의 관리자가 하는 일이 되는 거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 농도 등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초과 배출 부과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오염 기준을 여기서 초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과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과 배출 부과금이 되는 거죠.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 배출 부과금 같은 경우에서는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을 제외한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에서 수질오염 물질이 일단은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배출이 되지만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서는 어떻게? 기본 부과금이죠. 자, 그 다음에 공공처리장이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장이나 공공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서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 배출 부과금을 우리가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공공에서 배출하는 경우와 일반 사기업에서 배출하는 경우 두 가지. 일반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지만 우리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두 가지는 기본 부과금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기관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국립환경인재개발입니다. 자, 폐수 처리업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기술인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그 교육 과정이 3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개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바로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육기관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환경기술인 과정이 있고, 폐수 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과정, 그리고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3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환경기술인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 사업체를 제조업이라고 그러죠. 제조업에서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반면에 폐수 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그리고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나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꼭 기억하세요. 과정별로.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정책 기본 법령상 환경기준 중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생활환경 기준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생활환경 항목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자, 뭐가 있죠? 용매 추출 유분이 있고 수소이온 농도 총 대장균균이 있어요. 그럼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매 추출 유분이나 수소이온 농도 총 대장균균에 해당하는 기준치도 같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2번 공공수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는 어떤 게 있어요? 지하수로가 있어요. 농업용수로가 있어요. 하수관로가 있어요. 운하가 있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수관로. 이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로 중에서 상수관로만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답으로 상수관로가 주로 시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어떤 게 포함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번에 상수원 및 물의 이용 현황입니다. 상수원과 물의 이용 현황. 그리고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별 수질오염 저감시설 현황. 저감시설 현황은 필요 없죠. 그리고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이 필요하죠. 자, 따라서 납은. 자, 이 문제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자주 나와요. 따라서 풀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에 보시게 되면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의 목표 기준, 그리고 상수호 및 물의 이용 현황, 그리고 점오염의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의 분포 현황, 그리고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 및 그리고 저감 대책, 물환경 보존 조치의 추진 방향,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서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면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다.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면 일단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 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리고 폐수 처리업에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 기관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자, 그리고 답은 폐수 방류 배출 시설의 경우. 폐수 방류 배출 시설이라는 것은 폐수를 방류를 하는 거니까 면제 사유가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래서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오염 물질이 우리가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5번 부가금 산정에 적용되는 일일 유량을 구하는 측정 유량의 단위는 그랬어요. 자, 측정 유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죠? 분당 리터로 표기하죠. 따라서 분당 리터니까 리터 퍼 미니처가 정답, 라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어 정의 중에서 잘못 기술된 것은
가번의 폐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있어서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 액체성과 고체성입니다. 수질오염 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누가 정하죠? 환경부령. 기타 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오염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 그리고 4번 수질오염 방지 시설이란 공공수용으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 내용이 아니죠? 풀이해보면 수질오염 방지 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원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77번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중에서 장치형 시설이 아닌 것은 우리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두 가지가 있죠. 장치형 시설과 자연형 시설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장치형과 자연형 구별하는 것은 아주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가번의 침투형 시설, 그리고 나번의 소용돌이형 시설, 다번에 여과형 시설, 라번에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침투 같은 경우에서는 자연형 시설. 반면에 나머지 소용돌이형 시설이나 여과형 시설이나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은 장치형 시설에 해당하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풀이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 반드시 여러분들 분류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연형 시설은 저류 시설이 있고 인공섭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이 있어요. 반면에 장치 같은 경우에서는 여과형, 소용돌이형, 그리고 스크린형, 응집심전형, 생물학적 처리시설은 장치형 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배출 부과금의 부과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로 맞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이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죠? 1kg당 부과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1kg당 부과금액을 기억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초과 배출 부과 대상 물질에 해당하는 1kg에 해당하는 부과금액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수질오염 초과 대상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대상 물질은 뭐가 있어요? 나번이죠, 나번. 유기물질이 있고 그리고 부유물질이 있고 그리고 유기인 화합물이 있겠죠.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시면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하나씩 지원해도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답을 맞추는 거니까.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본 부과금 산정 시 방류수 수질 기준을 100%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계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초과율별 부과계수에서 100%를 초과했어요. 자, 그러면 부과계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 미만 초과는 1.0, 10에서 20은 1.2, 그리고 20에서 30은 1.4. 그래서 부과계수가 지금 얼마씩 커지죠? 0.2씩 커지고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서 초과율이 90% 이상 100%까지는 얼마의 부과계수가 있어요? 2.8이 있죠. 따라서 2.8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령상 환경기준 중에서 수질 및 수생태의 생활환경 기준으로 틀린 것은 등급은 매우 나쁨이라고 그랬어요. 자, 카본의 COD는 11mg/L 초과, 나번에 TP는 0.5mg/L 초과, 다번에 SS는 100mg/L 초과, 나번에 BOD는 100mg/L 초과. 자, 여기서는 우리가 SS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항상 수업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그때그때 다시 정리해서 외우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은 한 번 더 이해하고, 그리고 복습이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하고 계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